아랍에미리트 전투부대가 지난 7일부터 강원도 인제에서 우리 육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UAE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가 현지에서 합동훈련을 한 적은 있었지만 UAE군이 훈련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의 일환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UAE군 1소대가 최초로 참가해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공격기동 헬기, 드론 및 무인기 등 전투장비 200여 대가 투입되었는데, UAE군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과학적 장비를 통한 훈련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 투스타인 라시드 RCA UAE 지상군 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한국군의 놀라운 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UAE는 한국에 천궁이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극비리에 엄청난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고 알려지는 시점에서 이번 훈련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최근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와 더불어 이번 한국에서 UAE군의 합동훈련을 주시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경각심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호주에서 독일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와 대포를 판매하는 게 휴대전화나 음악을 수출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한국은 상대국에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안보와 경제, 정치 측면에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드로 교수는 여기서 UAE의 예를 들었는데, 한국은 UAE에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 합동훈련과 군사장비 기술 개발, 정보 공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안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무기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빨리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도입하면 훈련과 경험 등을 공유하며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도 그 나라와 큰 신뢰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UAE는 한국에 약 300억 달러 하나 약 4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MOU 13건이 체결됐는데,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 IT,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30건이 넘었습니다. UAE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UAE는 한국과 대규모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최근 방산에서도 가장 큰 수입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UAE는 지난 1월 니진엑스1의 최첨단 방공 유도 무기 체계 천궁을 35억 달러 4조 7천억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UAE는 한국 외에 첫 번째로 천궁이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UAE를 통해서 전 세계에 천궁이를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UAE가 천궁이를 도입하자 최근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도 천궁이를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궁에 대해 한국군뿐만 아니라 UAE에도 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이력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대량의 천궁이 도입에 대한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에 천궁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나삼스 NASAMS와 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궁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 공미사일 암람 AMRAA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16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어 천공이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삼스를 지금 구입하면 인도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미국은 작년 말 추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계약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공이는 나삼스와 다르게 수출국의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니지넥스1 관계자는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공이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이라며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항도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인도 시기와 현지화 등 천공이의 장점으로 말레이시아가 천공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공이를 유일하게 수입한 UAE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대외비였던 LSAM의 방산 수출 자료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산 수출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UAE가 LSAM이 360도 방어 가능 여부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여부, 미국이나 독일 부품 의존에 따른 수입 규제 여부 등 구체적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 수준이 아닌 실제 도입을 상정한 민감한 질문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사드급 요격 체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LSAM 블록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LSAM 블록이는 미국 사드급의 성능으로 실용 요격법이 가40에서 100km 수준이고 최대 고도는 150km로 마하급의 고속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집니다. 방위사업청은 LSAM 블록이를 활공 단계의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체계는 마치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처럼 반복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하여 표적 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 돌입하는 방식으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KN 계열 신형 미사일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체계로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미사일이 활공 단계에 진입할 때 요격하는 유도탄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LSAM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 무기들을 실전 배치했고 미국도 배치할 예정이고 우리도 개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체계 킨자를 발사해 첫 실전 투입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는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초기 개발을 위해 최근 1억 유로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7개국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독일과 스페인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기에 극초음속 무기의 경험이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제외됐다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에서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LSAM 블록이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기존 LSA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인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세계 최초의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은 사드와 유사한 역할을 맡을 LSAM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수출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해외 도입국으로는 사우디와 UAE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이 총 11억 3,500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해 돈이 많다는 UAE도 한 개 포대 수량만 구매해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어망을 촘촘하게 쌓으려고 하는데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 등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용비 또한 굉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 정책 또한 까다로워 도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이 천공에 이어
LSAME까지 빨리 개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구성품 중 레이더만 1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LSAM 레이더는 수천억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며 해외 무기 도입 시 막대한 보수 및 운영 유지비가 추가로 드는데 LSAM은 사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비용이 듭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천궁이도 동급 무기인 미국산 패트리엇과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힘을 잃은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산 무기에 질겁한 중동의 부자 국가들이 지금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이 도입한다면 더 큰 재원을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더 뛰어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놓인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구세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UAE, 사우디 등 중동 핵심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기회의 땅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를 향한 러브콜이 얼마나 뜨거운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집중 공습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를 넘은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최남단이면서 이집트 접경지로 북부에서 떠밀려온 피난민이 대거 몰린 곳이라 민간인 대량 학살의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만 명 정도인 가자지구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 명가량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라파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을 피해 가자지구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곳이 막히면 이제 이집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집단 학살 전쟁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강제 이주 시도라고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지라는 거냐며 물러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국제 정세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질 거라는 기대감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던 품목이 재조명되면서 한국 방산 분야의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다음으로 희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UAE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력화 이후 수출 소식이 없었던 수리온이 UAE와의 수출 협상이 최종 임박하면서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KAI는 수리온 UAE 수출을 노리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UAE와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 국산 헬기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수리온은 국내에서 군용뿐만 아니라 경찰, 해경, 소방사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로 꼽힙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AI는 UAE와 수리온 파상형 수출을 논의 중이며 관련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UAE 측의 요청으로 속도를 내게 된 국산 헬기 수출 협상은 작년 12월 비공개 회의를 기점으로 구매 모델, 수량,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UAE가 원하는 모델은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종으로 우리 해병대가 도입하는 상륙기동 헬기와 비슷한 스펙을 탑재할 거라는 후문입니다. UAE가 도입하려는 헬기 규모는 두 자릿수로 알려졌으며 헬기의 적 고속정 제압을 위한 무장 통합을 원하고 있어 공대공 미사일 1000검의 패키지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무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리온은 수출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2022년에도 한국은 UAE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사업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 등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UAE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인 사우디에서도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연이어 도입하게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 국방부는 작년 11월 LIGNX1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이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도입하기로 한 천궁이는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노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ADD 주도로 개발돼 LIGNX-1이 제작했습니다. 천궁이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됐습니다.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쓰며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천궁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 4.5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요격 능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궁이의 규모는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500억 원에 이르며 앞서 UAE에 이은 두 번째 수출입니다. 최근 내 방산 업계가 중동을 전략 시장을 꼽고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나 앞서 사우디가 한국형 전투기 KF-21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의사를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국방부와 사우디 국방부와 있었던 회담에서 KF-21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우리 군이 계획 중이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은 6세대 전투기로 이 자리에서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며 우리에게 관련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성능이 주요 특징이라면 6세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전투기 제조사인 KAI에 따르면 KF-21의 블록 3 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쯤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앞서 천궁이가 사우디로 수출된 데 이어 전투기, 잠수함 등 다른 무기 체계까지 한국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KF-21 블록 3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와 KF-21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경우 사우디 무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우디는 무기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최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이 해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또다시 오일머니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우디가 충남급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우디 현지에 조선소까지 설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했습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센 서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 열레이더를 탑재한 한국 해군의 최신 전투함으로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사우디 측의 군함 패키지를 제안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와 니즈가 맞아 러브콜을 보내온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사우디 해군이 원하고 있는 해군함정 패키지와 함께 현지 해군 조선소 건립과 기술 지원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과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와 국영 조선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등
현지 조선소 건설에 합의하며 첫 발을 뗐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 조선소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로열티를 받고 제공한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군함과 선박들이 건조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가 우리 조선소로부터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말고도 다른 국내 방산 기업들도 앞서 사우디에서 열린 2024 WDS에 앞다퉈 참가하며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기를 확실히 각인시켰다는데요. 때문에 국내 방산 무기가 사우디에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다음 수출 대상 후보로 흑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2024 WDS 전시회에서는 사우디 수출용 흑표가 공개되는 등 국산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K9 자주포를 중동에 첫 선을 보이며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 탑재로 수출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마음 놓고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사우디에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복병이 생기면서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력한 전차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단연 한국산 무기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도 한국이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보유했고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 레퍼런스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에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방산은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 플래시 기업 기옥시아에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 태연의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 태연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아 도요타 엔티티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라피두스에 약 700억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 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SK 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에서 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이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빈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두 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빈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꿀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로크 GR5Q의 차세대 L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고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00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4나노 수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선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2나노 칩 개발을 중단했다. 퀄컴과 같은 선도 IC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1.8나노 공정 연구개발 및 대량 양산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을 따돌리고 차세대 스냅드래곤 제품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인텔이 급격하게 추격해오자 삼성전자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퀄컴과 인텔 간 2나노 동맹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니 이런 호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막고 기술자 물류를 받아내려 했던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더 이상 한국에 진상을 부릴 수 없게 됐습니다. 미 법원이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각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입니다. 이에 한수원은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적 기업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18일 미국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에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K원전 수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였던 웨스팅하우스의 딴지 걸기가 이렇게 법적으로 일단락되면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믿었던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충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에도 한수원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뜯어낼 심산이었는데 이게 보기 좋게 어긋난 것인데요. 이미 지난 2009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UAE에 수출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는 비슷한 태클을 걸었고 당시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한수원은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해 이를 무마시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작년 가을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폴란드, 체코 원전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저작권료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 소송전은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의 매각 전 몸값 불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하기 전에 한수원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뒤 이 회사의 몸값을 불려 처분하려는 목적에서 제기한 소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 한수원이 40조 원의 폴란드 원전 사업을 수주하자 웨스팅하우스의 CEO는 갑자기 폴란드 개발부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폴란드에 한국 원전을 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폴란드는 법치국가로서 지적재산권 IP를 침해하는 한국의 기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 기술의 원천 기술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UAE 때처럼 거액의 기술 수수료를 챙기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2천억여 원에 달하는 기술자 물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기술자 물료를 수령할 경우 매각을 앞둔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얻는 것은 물론 자산 가치를 단번에 올릴 수 있게 될 게 뻔했습니다. 아마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는 폴란드 원전 수주 이후 갈 길이 바쁜 한수원이 소송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너에 몰리게 될 테니 그 전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성명서를 내고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동의 없이 APR 1400 모델을 폴란드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폴란드에서 한수원의 원전 발전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물은 없다.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당시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전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한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사용 협정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체결된 기술 사용 협정에는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의 웨스팅하우스에 지식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한수원은 국내외에서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명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송송 각하만으로도 한수원은 일단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미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미국 법원이 이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미국에서의 한수원의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원전 시공을 거의 하지 않아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8년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헐값에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팔아버린 후 이 회사는 수년째 주인이 없는 떠돌이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수년째 제대로 된 원전 건설은 하지 못하고 반복된 인수 합병으로 인해 주요 인력들이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은 있으나 실제 공사 능력은 없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원전 수주를 해도 설계만 할 뿐이지 실제로 건설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미국에서도 도저히 지지해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오히려 미국은 한국과 원전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면 원전 시장 전체가 중국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원전 기술은 있지만 시공 능력 경험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계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국과 미국은
미국은 원전 설계를, 한국은 원전 시공을 통해 서로 보완해야만 윈윈 전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의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공식 검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형 원전 노형인 APR 1402기를 퐁트누프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퐁트누프 원전 사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수원의 퐁트누프 원전 건설의 최대의 변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 지분 참여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미 법원으로부터 소송 각하를 당해 소송이 무산되었으니 이제 한수원 앞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제거된 셈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지분 참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폴란드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요. 폴란드는 퐁트누프 원전을 건설하면서 한수원에게 49% 지분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대한 자금을 조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제거됐으니 이제 지분 참여 비율만 합의된다면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세계 원전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어느 나라가 수주할까? 입니다. 그런데 이때 체코가 최종 입찰 제안서 마감 기한을 2주 늦춘 것도 한국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는 내달 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평가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두코바니 원전은 사업비 약 1,600억 코로나, 약 9조 2,500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체코는 2029년 건설에 착수해 203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원전 수출의 장애물도 해결되었고 체코 원전 수주에도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때 우크라이나는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를 찾은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과 태양광 발전, 정유시설 개발 증설 등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해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2차 전지 강국이란 점을 잘 아는 듯 핵심 소재인 리튬 광산을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놓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다량의 리튬 매장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원전 건설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댐 복구 지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리튬 광산 개발 사업은 2차 전지 기업들이,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한화 등이 앞장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대건설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지사를 설립해 동유럽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앞으로 동유럽은 물론 중동 지역 원전 수주전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